원래 변방에서 더 실험적인 게 나오는 법이죠. 슈게이즈는 런던에서 태동한 장르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뿌리는 바깥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 스코틀랜드로 가시죠. 스코틀랜드에 살던 윌리엄 리드와 짐 리드. 이 리드 형제는 동네에 소문난 음악 광이었다는데 이들의 나이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들은 학창시절 70년대 펑크 열기를 직접 겪었고 당시 많은 아이들이 그랬듯 막연히 락스타를 꿈꿨다 합니다. 하지만 80년대가 되자 세상은 급속도로 바뀌어요. 70년대의 혼돈을 막기 위해 영국과 미국 모두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며 펑크의 기세가 확 약해지게 된 건데요. 이들은 여기에 불만이 많았다 합니다. 펑크 시대의 모든 흥분이 막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우린 이 상황을 뒤흔들고 싶었죠. 리드 형제는 펑크의 혼란이 그리웠어요. 80년대에 활기차고 매끄럽고 질서정연한 그 분위기를 깨부수고 싶어 했고 그렇게 밴드 지저스 앤 메리 체인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제 리드 형제는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위해 몇몇 밴드를 롤모델로 삼는데 그중 가장 닮고자 한 건 단연 벨벳 언더그라운드였어요. 벨벳 언더그라운드는 60년대에 등장해 펑크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특유의 노이즈가 매력적인 뉴욕의 전설적인 인디 밴드죠. 짐 리드는 이들의 음악을 가리켜 사이코틱 팝이라 했을 만큼 이들의 어둡고 뒤틀린 면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이 가진 팝 재능을 동경했고요. 궁극적으로 리드 형제는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정신병적 노이즈와 중독적인 멜로디를 본인들 음악에 담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저희에게 충격 그 자체였어요. 벨벳 언더그라운드는 지저스 앤 메리 체인 이전의 지저스 앤 메리 체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리드 형제가 영향받았다는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곡들 짧게 들어보시죠. 네, 벨벳 언더그라운드 듣고 왔고요. 리드 형제가 이들 말고도 영향받은 게 또 있는데 그건 바로 월 오브 사운드, 즉 소리의 벽입니다. 이 월 오브 사운드는 프로듀서 필 스펙터가 고안한 독특한 음악 제작 방식으로 필 스펙터는 로네츠, 크리스탈스 같은 미국의 60년대를 대표하는 걸그룹들의 앨범은 물론 비틀즈의 레리 빌 프로듀싱한 아주 전설적인 분이죠. 살인으로 여생을 감옥에서 살다 그 안에서 죽은 걸로도 유명하고요. 어쨌든 필 스펙터는 녹음을 당대 프로듀서들과 좀 다르게 했어요. 에코 챔버라 불리는 소리가 메아리 치도록 설계된 스튜디오를 만들고 거기에 연주자들을 쫙 모아 단체로 연주를 하게 했습니다. 그럼 소리들이 벽에 맞고 사방으로 튀면서 과포화 상태를 이룰 거잖아요. 이로써 귀에 꽉 차는 아주 풍성하고 호화로운 소리가 탄생하는데 필은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각 연주자들의 힘을 빼는데 많은 신경을 썼대요. 왜냐? 힘을 빼야 각자의 소리가 더 잘 섞일 테니까요. 그래서 처음 몇 시간은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고 계속 연주만 시켰다 합니다. We would almost never roll tape for under 3 hours into the session. All of that time would be spent with the musicians playing and Phil listening. The reason he did it so long was that he wanted the musicians to be tired so that they lost their individualism. 리드 형제는 이 월 오브 사운드에 크게 매료됐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새 시대의 필 스펙터로 여기며 벨벳 언더그라운드에게 영향받은 그 불안정한 노이즈를 최대한 밀도 있게 녹음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저스 앤 메리 체인의 음악을 보통 노이즈의 벽, 즉 월 오브 노이즈라 하는데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수겹으로 쌓인 노이즈가 귀를 폭격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잘 짜여진 멜로디로 인해 음악을 끌 수가 없습니다. 노이즈 밴드를 뒤에 둔 걸그룹을 상상해보세요. 저희는 걸그룹의 팝과 노이즈 밴드의 소음을 모두 갖춘 음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와, 죽이죠. 자, 그럼 음악도 들었겠다. 우리 노이즈에 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노이즈란 뭘까요? 노이즈는 단순히 볼륨이 크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단 음악이라고 하기 어려운 불협화음, 한마디로 내 귀가 거부하는, 우리 예상대로 가지 않는 소리 있잖아요. 즉 잡음과 소음을 말하는데 이처럼 음악에 있어 노이즈는 그 자체로 반항과 반질서를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리드 형제가 음악계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면 물과 기름을 섞는 데 성공했단 거예요. 이들은 노이즈를 팝에 이식하는 데 성공해냈고 이제 후대 밴드들은 그들의 사운드는 물론 실험 정신까지 이어받아 락의 새로운 챕터를 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지저스 앤 메리 체인이었고요. 다음으론 슈게이즈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스코틀랜드 밴드 콕토 트윈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콕토 트윈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엘리자베스 프레이저라는 아주 독보적인 개성의 여성 싱어송라이터를 보유했던 건데요. 이분은 본인도 말하듯 모든 면에서 드리미했습니다. 드리미하던 건 뭘까요? 말 그대로 꿈에 잠긴 듯한 닿을 수 없는 곳에 닿기 위해 지그시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구슬프면서도 희망찬 비현실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어쨌든 리즈 프레이저의 보컬은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게 드리미하단 게 뭔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드리미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분이 쓰는 가사는 보컬보다 더 어렴풋했는데요. 전 단어의 의미보다 발음할 때 나는 소리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처럼 리즈 프레이저는 가사를 메시지가 아닌 감각을 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콕토 트윈즈의 음악을 보면 의미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가사들로 가득한데요. 아니, 가사까지 갈 것도 없죠. 곡 제목만 봐도 꾹까부라, 퀴스코스 등 뭔가 애기들 옹알이 같지 않나요? 물론 보다 일상적인 단어로 된 곡 제목도 있는데 이때도 그 특유의 감성은 유지됩니다. 슈가이컵, 펄리드 드랍 드랍스, 밀크 앤 키시스 등 이번엔 엄마와 갓 태어난 아이의 형상이 아른거리죠. 이처럼 수많은 비평가들이 말하듯 리즈 프레이저의 감성은 태아적이에요. 이는 그녀가 쓰는 단어나 창법이 애들 수준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보단 그녀의 예술이 현실 세계, 성인 세계, 물질 세계와 동떨어져 있단 말인데요. 그래서 한 음악 저널리스트는 리즈 프레이저를 보면 언어를 배우기 이전 유아들의 카오스적인 모습이 떠오른다 했는데 이런 면에서 콕토 트윈즈와 지저스 앤 메리 체인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즈 프레이저의 감성을 구체적인 사운드로 구현해준 콕토 트윈즈에서 기타와 드럼머신을 담당하는 로빈 거슬리 얘기도 해볼까요? 로빈 거슬리는 앞선 리디 형제와 마찬가지로 필 스펙터의 광팬이었습니다. 소리를 꽉 차게 하는 거에 매료된 각종 이펙트에 미쳐 사는 심각한 음향 덕후였는데요. 이 로빈은 리즈 프레이저의 높고 여린 음색을 이펙트 가득한 나른하면서도 초현실적인 기타 연주와 결합해 일명 콕토 트윈즈 사운드라 불리는 아주 매혹적인 꿈을 닮은 음악을 탄생시킵니다. 참고로 리즈 프레이저와 로빈 거슬린 훗날 연인 관계로 발전해 사이에 애도 있었는데 둘은 결국 헤어지며 콕토 트윈즈는 해체를 하게 돼요. (1985년) 영국 런던 각자의 집에서 TV를 보던 두 친구는 TV 속 콕토 트윈즈의 무대를 보고 감동에 차 서로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TV에 콕토 트윈즈가 나왔죠. 저흰 각자 집에서 보다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방금 봤어? 영국의 많은 흑인들이 그렇듯 이들 또한 잔향 효과가 특징인 더비란 음악을 들으며 자랐기에 이들이 TV에서 본 콕토 트윈즈의 몽환적인 음악은 충분히 공감되면서도 동시에 새로웠다 해요. 그렇게 콕토 트윈즈 뽕을 맞은 둘은 음악을 하기로 결심하고 바로 ARK인이란 이름의 듀오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제 둘은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 콕토 트윈즈가 속한 레이블인 4AD에 계속해서 보내는데 일이 풀려도 아주 잘 풀렸어요. 둘은 바로 4AD와 계약을 하게 되고 콕토 트윈즈의 로빈 거슬리에게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요. 로빈 거슬리는 정말 깐깐한 감독님이자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이유들은 계속 사운드를 발전시키더니 결국 자신들의 데뷔작이자 최고작 69을 발매하게 됩니다. 69이 어떤 앨범인진 피치포크의 평으로 대신할게요. 둘은 에콜 사용해 앨범의 모든 곡을 손에 닿을 수 없는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마치 꿈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한 가닥이라도 잡기 위해 쓰는 그런 느낌으로요. 이 69는 드림팝이란 장르를 만들어낸 드림팝의 고전으로 불리는 작품입니다. 참고로 드림팝은 한때 슈게이즈의 동의어로 쓰였던 단어인데요. 어쨌든 콕토 트윈즈가 드리미한 팝, 즉 드림팝의 원형을 제시했다면 ARK는 이 앨범으로 드림팝을 완성시켰다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이들이 콕토 트윈즈의 후계자이자 검은 지저스 앤 메리 체인으로 불렸던 겁니다. 이처럼 80년대엔 지저스 앤 메리 체인, 콕토 트윈즈, ARK 등이 주목받으며 노이즈와 카오스, 꿈과 악몽 같은 단어들이 당대 UK 인디 씬의 핵심 주제가 됐어요.
이제 이들의 뒤를 이어 여러 밴드들이 나오는데 우린 그중 가장 중요한, 사실상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기도 한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이란 밴드를 살펴볼 겁니다. 일단 마블발은 멤버 전원이 지저스 앤 메리 체인의 팬이었죠. 이뿐인가요? 이들은 다이노소어 주니어, 소닉 유스, 허스커드 같은 미국의 노이즈락 밴드들에도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노이즈를 매우 사랑했는데 문제는 그 사랑에 비해 초기 마블발 음악엔 딱히 특별할 게 없었단 거예요. 능력이 부족했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밴드의 프론트맨인 케빈 실즈에겐 굉장한 멜로디 감각이 있었고, 또 남들이 A에서 B로 갈 때 혼자 A에서 K로 가는 그런 비범함도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를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어줄 한 방이 없었달까요? 그러다 1988년이죠. 케빈 실즈가 친구로부터 팬더사의 재즈마스터란 기타를 빌리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모든 게 바뀝니다. 케빈에게 이 기타는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완벽한 도구였어요. 이 재즈마스터란 기타를 보면 여기 트레몰로암이라는 이런 막대기가 있거든요. 이걸 만졌을 때 생기는 소리의 왜곡이 바로 케빈이 찾던 거였습니다. 그 기타는 저희를 다른 차원으로 데려갔어요. 참고로 트레몰로암은 와미바라고도 불리죠. 음의 피치, 즉 높낮이를 조정하는 도구로 이를 통해 비브라토를 만들어내는데요. 재밌는 건 케빈이 트레몰로암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후 만드는 곡들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쥐고 연주했단 거예요. 아니, 곡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주법을 곡 전체에 도배해놨으니 곡이 얼마나 울렁거렸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케빈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트레몰로암을 쥐고 치는 주법을 글라이드 기타라 하는데 케빈은 이 글라이드 기타에 만족하지 않았죠. 여기에 추가로 리버스 리버브란 이펙트를 더해 안 그래도 정신없는 소리를 아예 극단으로 밀어붙였어요. 이렇듯 케빈에게 1988년은 재즈 마스터 기타와 글라이드 기타 주법, 그리고 리버스 리버브를 발견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이제 마블발 멤버들은 케빈이 발견한 것들을 하나로 합쳐 EP You Made Me Realize를 발매하고, 그로부터 3달 뒤엔 정규 데뷔 앨범 Isn't Anything을 발매하는데요. 이들은 녹음도 일반적으로 하지 않았다죠. 대표적으로 Isn't Anything은 잠을 별로 못 잔 상태에서 녹음했대요. 꿈인지 생진지 모를 몽롱한 상태에서 노래를 했고, 그러다 보니 보컬에 나른한 바이브가 배어 있다는데, 이처럼 이들 음악엔 지저스 앤 메리 체인, 콕토 트윈즈, ARK인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당대 인디씬에 엄청난 임팩트를 남긴 마블발의 1988년 곡들 짧게 들어보시죠. 장난 아니죠? 케빈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이 이 사운드를 이해하지 못했대요. 들려주면 다들 앨범이 잘못 찍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걸로 착각했답니다. 1988년 저희가 독일에 있을 때 한 여성분과 나눈 인터뷰가 기억나요. 그분이 대뜸 저희에게 그랬죠. 저 진짜 미안한데 당신들 앨범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저흰 뭐가 문제냐 물었고, 그냥 소리가 완전히 뒤틀려 나온다 했습니다. 야, 근데 라이브는 더 셌대요. 88년 공연 땐 소리가 너무 센 나머지 아예 천장이 무너진 적도 있다 하고 매니저가 체포된 적도 있다 합니다. 이렇듯 케빈과 멤버들은 노이즈의 새로운 차원,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런 마블발의 음향 실험이 첫 삽을 뜬 1988년을 보통 슈게이즈가 탄생한 해라 말합니다. 극강의 노이즈는 상대화교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청중각자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건 꿈을 위한 음악이에요. 이제야 내가 무슨 음악을 하려는지 깨달은 케빈. 케빈은 이 사운드를 완성시키고자 곧장 2집 작업에 착수하는데요. 문제는 2집이 1집만큼 쉽게 풀리지 않았단 거예요.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작업은 무려 2년 7개월이나 이어졌고, 케빈은 2집 제작이 늦어진 이유가 완벽함을 추구해서가 아닌 계속해서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어떤 명확한 기준 없이 그저 본인이 만족하는 게 기준이었던 만큼 케빈과 멤버들은 자주 방황을 했다 하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방황조차 앨범에 담아내기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녹음은 2년간 총 19개 스튜디오에서 진행됐고 엔지니어만 무려 45명이 다녀갔다 하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 건 덤이고요. 레이블이 파산 직전까지 갔다 합니다. 케빈 실즈는 밴드의 리더라기보단 미친 과학자에 가까웠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운드를 발명하고 고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 이름이 러블리스래요. 앨범 만들다 멤버들 사이가 다 틀어져서요. 하지만 그렇게 나온 결과물은 굉장히 값졌습니다. 케빈이 본인 내면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던, 본인도 잘 몰랐던 그 뭔가를 그리는데 성공한 건데요.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의식을 잃은 듯한 가사의 흐릿한 보컬, 여기에 온 감각을 마비시키는 짜릿한 기타 노이즈까지 케빈과 멤버들은 때론 경련을 일으키고 때론 무한한 고요에 잠기게 하는 그런 엄청난 앨범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러블리스
러블리스는 슈게이즈의 동의어이자 금자탑과도 같은 작품으로 이 앨범이 음악계에 미친 영향은 뭐 두말하면 입 아프죠. 일례로 유툰 러블리스를 듣고 새 앨범 음향을 싹 바꿨고, 스매싱 펑킨즈는 러블리스를 듣고 러블리스 엔지니어 본인들 새 앨범에 고용했어요. 위대한 프로듀서 브라이어 이논 앨범의 수록곡 순을 가리켜 자신이 하는 가장 모호한 히트곡이자 팝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곡이라 했습니다. 러블리스가 나온 1991년, 이제 이 시기를 전후로 마블발과 유사한 소리를 내는 템즈밸리 출신 밴드들이 연달아 주목받기 시작해요. 라이드, 슬로우 다이브, 러쉬, 스월브 드라이버, 챕터하우스 등이 그 주인공인데, 영국 언론은 이들이 이펙트 페달을 밟기 위해 바닥을 자주 본다는 점과 또 내성적이며 비상업적인 태도를 띈다는 이유로 이들을 관객과 소통하지 않고 수줍게 바닥만 보는 밴드, 쉽게 말해 신발만 쳐다보는 밴드다 해서 일명 슈게이즈 밴드라 불렀습니다. 1991년에 나온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시죠. 올해 영국 얼터너티브 락 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현상은 몽환적인 네오사이키델릭 밴드들의 등장일 겁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들이 무대 위에서 보이는 수줍은 모습 때문에 이들을 슈게이저라 부르는데요. 사실 이들의 사운드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땐 드림팝이라 부르는 게 더 알맞을 겁니다. 지금에야 슈게이즈란 게 장르명으로 쓰이지만 원래 이 말은 해당 밴드들을 무시하는 데서 나왔어요. 신발만 쳐다보는 찐따들이란 조롱에 가까운 용어인데, 실제 이들은 이런 언론의 묘사와 달리 서로의 공연을 품앗이해줄 만큼 생각보다 인싸였고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냈다 합니다. 근데 언론은 이런 모습조차도 더 씬 댓 셀러브레이트 셀프라며 까내리기 바빴어요. 제 기억에 슈게이즈는 경멸의 뜻으로 사용됐어요. 의심이 여지없이 공격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죠. 근데 밴드들이 슈게이즈란 말에 반응하지 않자 그들은 이 밴드들이 서로 친하단 걸 이유로 이 씬을 지들끼리 서로 띄워주는 씬이라며 비꼬았습니다. 웃기죠? 그렇다면 당시 영국 언론은 왜 이렇게 이 밴드들을 싫어한 걸까요? 단은 밴드들끼리 너무 잘 지내서라 합니다. 아무래도 밴드라면 서로 적대하고 경쟁해야 미디어 입장에선 취재거리도 많고 좋은데, 이들의 음악은 비상업적일 뿐더러 밴드 간에도 비경쟁적인 태도를 유지해서 일부러 얘기거리를 만들기 위해 언론이 이렇게 자극했단 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기 영국은 보수당이 장기 집권한 만큼 밴드들이 주류 반대편에서 정치인 욕도 하고 사회 비판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들의 음악이나 태도가 세상 돌아가는 거에 너무나 무관심해 보였단 겁니다. 특히 슬로우 다이브는 당시 가장 많은 억갈 당한 밴드인데요. 슬로우 다이브는 멤버 중 상류층이 단 한 명도 없음에도 유독 밴드 전체가 포시 취급을 받으며 재수없는 존재로 여겨졌대요. 대표적으로 밴드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의 리치 에드워즈는 난 히틀러보다 슬로우 다이브가 더 싫단 발언으로 슬로우 다이브에 대한 반감을 대놓고 드러냈는데, 밴드의 보컬 레이첼 고스웰은 이때 먹은 욕이 아직도 억울하답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를 상류층으로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멤버 중 금수저나 사립학교에 다니니까 단 한 명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처럼 당시 영국 언론은 이들의 음악을 현실엔 관심 없는 먹고 살만한 집 자식들의 몽상으로 일축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관심을 받는단 말이기도 하죠. 당시 이들은 언론의 문매를 맞은 만큼 뒤에선 또 엄청난 컬트적 인기를 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턴 이들의 음악이 왜 사랑받은 건지를 알아볼게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 슈게이즈가 꽃을 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보수당의 장기 집권이 있었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치열한 대결 끝에 소련이 붕괴해버리는 일도 있었죠. 말 그대로 혼란의 시기이자 대격변의 시기였는데, 슈게이즈 밴드들은 여타 밴드들처럼 사회 참여적인 음악,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손으로 혼란을 가리키기보단 아예 직접 혼란 그 자체가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당시 케빈 쉴즈의 말은 정말 인상 깊은데요.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건 그 자체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처럼 슈게이즈는 사람들에게 의미나 방향을 제시하기보단 혼란의 시기 속 완벽한 도피처가 돼줬습니다. 영국은 1979년부터 보수당 정부 아래 있었어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은 학생 시위와 인두세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슈게이즈는 이런 이슈들로부터 몽환적인 초연함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얼터너티브 락씬에선 죽음보다 잠이란 단어를 더 자주 사용했어요. 마치 청소년들이 대처와 레이건 시대가 그저 악몽이었길 바라며 깊은 잠에 들어간 것처럼요. 이들은 눈을 뜨면 더 좋은 시대가 펼쳐져 있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케빈이 사람들은 낙관적이면서도 방향을 잃은 음악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이분은 슈게이즈의 쓰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던 것 같아요. 대단하죠. 아, 그리고 추가로 눈여겨볼 게 당시 마블바를 비롯해 몇몇 슈게이즈 밴드들이 혼성으로 구성됐거든요. 전 요런 것도 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부치처럼 생긴 베이시스트 데비 구지와 평범한 남자 오쿠사, 펑크러진 머리의 케빈 실즈와 아름다운 빌린다 버처까지 마블바라는 다양한 젠더 스펙
스펙트럼이 존재해요. 이들의 음악에선 남녀의 목소리를 구분하기가 어렵죠. 이건 힘과 부드러움의 역설적인 혼합으로 마블발 음악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자, 근데 이런 슈게이즈가 짧은 전성기를 지나 순식간에 잊혀져요. 여기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 복합적인 이유 중심에 있던 게 바로 크리에이션 레코즈입니다. 이 크리에이션은 사실상 슈게이즈 씬을 키워낸 4AD와 함께 슈게이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레이블로 지저스 앤 메리 체인도 초기 여기와 계약했고 마블발, 슬로우 다이브, 라이드, 스월브 드라이버 등 많은 슈게이즈 밴드들이 여기서 앨범을 냈는데요. 이 크리에이션의 수장인 앨런 맥기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슈게이즈 밴드들과 점차 거리를 둔 겁니다. 앨런 맥기가 슈게이즈 씬에 관심을 끄게 된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케빈 실즈와의 갈등인데요. 앨런 맥기는 영국 최고의 인디 밴드들을 모두 크리에이션과 계약시킬 만큼 인디 씬 최고의 수완가로 유명했는데 유독 케빈을 다루는 것만큼은 어려워했어요. 아까 마블발이 러블리스 만들 때 앨범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레이블이 휘청거렸다 했잖아요. 이처럼 케빈은 회사 사정보다 자신의 비전을 더 우선시했어요.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레이블에 돈을 썼고 그 결과 마블발과 크리에이션은 러블리스를 끝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앨런 맥기의 인터뷰를 보시죠. 전 오죽하면 집을 저당 잡혔어요. 케빈이 앨범을 끝내도록 어쩔 수 없이 압박해야만 했죠. 물론 케빈도 앨런 맥기를 싫어했어요. 자꾸 돈 아껴라, 앨범 빨리 내라 재촉하니까 러블리스를 내자마자 다른 레이블로 이적한 건데요. I like Alan McGee as a human being, but as a record company guy, he was absolutely bloody awful. Do you know what I mean? He fucked everything around. We never had any money. Never had any resources. 이제 케빈은 새로운 레이블 아래서 자체 스튜디오까지 만들며 다음 3집을 정말 끝내주게 만들고자 하는데 여기서 예상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스튜디오에 문제가 생겨서 아무것도 못하고 꼬박 1년을 낭비한 거예요. 이에 멤버들은 분노했고 이는 멤버 간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블발의 위기는 씬 전체에도 영향을 줬어요. 슈게이즈 대장 밴드의 차기작이 계속 늦어지니까 씬이 활력을 잃은 건데요. 반면 마블발과의 갈등을 기점으로 보다 엔터테이닝이 되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락스타를 찾던 앨런 맥긴 운 좋게도 금방 갤러 경제를 발견하고 이들의 밴드인 오아시스와 계약을 합니다. 이후엔 우리가 아는 그대로예요. 크리에이션과 오아시스는 영국의 브릿팝 열풍을 일으키며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긋게 되죠. 이렇게 되니 앨런 맥기에게 슈게이즈 밴드는 점점 더 골칫덩이로 느껴졌습니다. 오죽하면 소속 밴드인 슬로우 다이브에게 보다 팝적인 음악을 만들 걸 제안하는데 슬로우 다이브는 아무리 브릿팝의 시대가 도래했다 한들 거기에 발맞춰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크리에이션의 엿을 날리듯 차기작으로 팝과 거리가 먼 아주 실험적인 앨범을 발매합니다. 결국 크리에이션은 빡쳤고 앨범 발매 일주일 만에 슬로우 다이브를 레이블에서 내쫓아요. 이처럼 시대 흐름이 바뀌니 남은 밴드들은 분주해졌습니다. 결국 라이드, 러쉬를 비롯한 많은 슈게이즈 밴드들이 슈게이즈에서 브릿팝으로 음악 스타일을 바꾸는데요. 시대는 더 이상 혼란을 원하지 않았고 브릿팝이란 이름처럼 보다 밝고 친숙한 그러면서도 세속적인 욕심 있는 그런 음악을 원했습니다. 자, 그럼 누군간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영국이 브릿팝으로 판이 바뀌었으면 미국 가서 활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일리 있는 말이에요. 실제 러블리스의 성공 이후 슈게이즈가 미국에서도 주목받은 게 사실이나 문제는 미국에서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같은 시기 미국엔 너바나가 등장하거든요. 너바나 등장 후 미국엔 그런지 신드롬이 불며 영국에서 온 슈게이즈는 빠르게 잊혀졌어요. 그렇게 슈게이즈는 브릿팝과 그런지의 원투펀치를 맞고 짧은 전성기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던 슈게이즈가 최근 몇 년 사이 다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물론 이렇게 되기까진 많은 이들의 노고가 있었는데요. 먼저 영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왕가위, 그레그 아라키 같은 몽환적인 연출을 즐겨하는 감독들이 영화에 슈게이즈, 드림팝을 선곡한 건 물론 슈게이즈 특유의 도피적 낭만을 스크린에 옮기며 이 장르의 맥이 끊이지 않도록 한 건데요. 이와이 슌지 감독의 2001년작 릴리 슈슈의 모든 것 또한 후대 슈게이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추가로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2003년작 사랑도 통역이 된 후의 음악 감독은 아예 마블발의 케빈 실즈가 맡았습니다. 이처럼 슈게이즈 암흑기엔 영화가 장르 생존에 큰 역할을 한 건 물론 이 사운드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데도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러다 2010년대 초 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M83, 비치하우스 같은 밴드가 등장하며 이 장르에 다시 불이 붙게 돼요. 시간 나실 때 M83의 Hurry Up We Are Dreaming과 비치하우스의 Teen Dream, Bloom 이 세 앨범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턴 오레이즈와 시가렛 애프터 섹스 같은 밴드들이 씁쓸하면서도 애절한 곡으로 큰 사랑을 받는데요. 이들의 활약과 함께 꿈은 다시 대중음악의 화두에 오르게 됐고 이 흐름 속에 메이지스타의 93년 곡 Fade Into You가 갑자기 바이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튜브의 팬메이드 뮤비 채널인 I'm Cyborg But That's OK인 그런 음악들과 영화들을 조합해 무지막지한 조회수를 올렸고요.
좋죠. 근데 물론 모든 이쪽 계열 밴드가 꿈의 구슬픔과 노스텔지를 노래하진 않았습니다. 윌과 나띵 같은 밴드는 슈게이즈를 보다 헤비하고 하드코어하게 만들어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더 가면 블랙메탈에 슈게이즈를 섞은 블랙게이즈 밴드들이 나오는데 이들 음악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또 요즘 슈게이즈의 특징이라면 시대가 시대인 만큼 틱톡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틱톡이 아예 과거 밴드들을 재소환하는 경우도 잦은데요. 대표적으로 밴드 더스트가 있어요. 더스트는 96년에 데뷔해 2001년에 해체했을 만큼 활동 당시엔 소소한 인기를 누렸으나 몇 년 전 재결합 이후 뜬금 틱톡에서 바이럴되며 한창 때보다 더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스터의 새로운 인기는 SNS와 스트리밍으로 인한 거라 볼 수 있어요. 90년대에 비주류였던 음악은 이제 새로운 세대를 만나 뛰어난 바이브를 제공하는 인디락으로 그 모습을 달리했죠.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슈게이즈란 이름 아래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때 날카로운 기타와 몽환적인 보컬의 동의와도 같던 장르가 오늘날 젊은이들의 감정 표현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건데요. 현재 틱톡에서 슈게이즈 태그는 총 7억 3천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 SNS 시대인 만큼 이제 슈게이즈는 영국과 미국만의 것이 아니에요. 한국의 슈게이즈 밴드들 또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옐로우 키친, 불사조, 비둘기 우유, 꿈의 카메라 가져올걸, 전자양, 우린 속옷도 생겼고 여자도 늘었다네, 나의 머리카락 뭉치 같은 선배들의 뒤를 이어 현재는 파란 노을, 아시안글로우, TRPP, 브로큰티스, 델라지르, 피아노 슈게이저 등등 국내에도 계속 좋은 밴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방금 언급한 요즘 밴드들은 TRPP를 제외하곤 모두 1인 밴드란 거죠. 이처럼 요즘 한국의 슈게이즈 씬은 각 개인이 DIY로 음악을 하는 1인 밴드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인지 근래 한국 슈게이즈에선 내면의 결핍이나 울분 같은 슈게이즈 특유의 내향적인 것들이 더 잘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국내 슈게이즈 씬 얘기를 하자면 디지털던 얘기가 빠질 수 없죠. 디지털던은 파란 노을 포함 국내 인디씬 방구석 1인 뮤지션들이 2022년에 연 합동 공연을 말하는데요. 이 이벤트는 장르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방구석 아티스트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한 개인의 삶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슈게이즈는 이제 이렇게 세대와 국적을 막론하고 널리 사랑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엔 슬로우 다이브, 라이드, 블론드 레드헤드 같은 5집 밴드들이 아예 직접 컴백을 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론 왜 다시 슈게이즈가 주목받는지를 알아볼게요. 이에 관해 여러 음악지에서 분석을 했는데 결국 말하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이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와 똑같단 겁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20년대 초까지를 보면 미국과 유럽에서 보수주의 운동이 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폐쇄됐었잖아요. 거기서 온 답답함과 무기력함이 젊은이들을 슈게이즈로 이끌었답니다. 슈게이즈 붐은 매우 고독했던 시간을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집단적 열망을 보여줍니다. 이 밖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슈게이즈는 전성기가 매우 짧았던 만큼 사실상 음악 팬들 말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때문에 요즘 친구들이 이 장르에 더 애착을 갖는답니다. 18, 19살이라면 차트에 없는 아무도 모르는 멋진 음악을 듣고 싶어 하죠. 그런 면에서 슈게이즈는 적합해요. 장르에 당신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좋습니다. 이 밖에 저 개인적으로 슈게이즈의 급부상엔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대혐오의 시대라서. 아시다시피 혐오는 다른 감정들과 다릅니다. 상대에게 혐오감이 생기면 마주하고 화를 내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를 피하고 싶어지죠. 살 닿는 것도 싫고 그냥 상대가 역겹고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세상을 혐오하게 되면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닌 세상을 등지고 싶어지고 궁극엔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어지는데 전 이런 대혐오의 시대 속 슈게이즈가 소중한 도피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생각해요. 마블발이 동경했던 미국의 노이즈락 밴드 소닉유스. 그 소닉유스의 보컬 킴 고든이 얼마 전 솔로 앨범을 냈는데요. 이 앨범에 바이바이란 곡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곡이 미국의 인기 래퍼 플레이보이 카트를 줄 생각으로 만든 거랍니다. 이는 앨범의 프로듀서인 저스틴 라이즌이 한 말로 저스틴 라이즌은 입스 투모의 3집은 물론 릴리아티의 5집까지 오늘날 가장 실험적이면서도 완성도 높은 앨범을 만든 분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런 현재 가장 무질서하고 미래지향적인 음악을 하는 분이 카트와 킴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 말하는 게 살짝 놀라웠습니다.
나왔습니다. 왜냐면 저도 요즘 래퍼들을 보면서 80년대 인디 밴드들을 떠올렸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도 다뤘지만 플레이보이 카티는 현 미국의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래퍼죠. 그의 모든 게 니힐리즘과 반달리즘 그 자체인데, 이런 플레이보이 카티가 하는 매우 공격적인 신디사이저를 섞은 트랩 음악을 레이지라 하거든요. Can't see a damn thing. If you say heaven, this bitch gonna hell. This bitch a sucker, but she suck me yeah. 근데 이 레이지 스타일의 음악을 무려 1953년생인 킴 고든이 하는 겁니다. 와, 소름 돋았어요. 이건 노이즈의 데모가 오늘날 래퍼들이 구사하는 노이즈에 리스펙을 보낸 거나 다름없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장르, 다른 세대 뮤지션이 이렇게 노이즈로 대통합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현재 음악계에서 보이는 노이즈의 순환, 노이즈의 재유행이 분명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우린 이런 슈게이즈와 노이즈, 꿈과 환각의 급부상을 다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킴 고든의 인터뷰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ou better turn up. You better be there when I shake. Watch me rockin' if I can't stop. If I should fall, just go ahead. Go and catch me, baby. Ooh, I live it. That's my true love. Ooh, I love it.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감사합니다.